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진주의 부동산 원포인트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벌써 여러분과 함께하는 14번째 시간이네요. 이제 조금씩 불이니 탈출 좀 하고 계신가요? 우리 15번을 향해 가고 있으니 조금은 그래도 성장한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셨다면 저희는 정말 더할 나위 없이 기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법률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오늘 법무법인 한원의 부동산 전문 변호사입니다. 이동철 변호사님 모셨어요.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이번 주도 또 바쁘셨어요? 이번 주는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는데 네. 친구가 이 방송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네, 뭐라고 방송을 하시던가요? 봤다. 그래서 댓글도 달렸더라. 어. 그래서 제가 댓글을 한번 찾아봤어요. 네네. 댓글을 찾아봤는데 지난 방송에 이제 댓글이 달릴 것 음. 같은데 거기에 이제 이걸 미리 봤더라면 더 좋았을 것 맞아요. 같다라는 그런 댓글을 거 이제. 보고 한편으로는 되게 그분한테는 조금 죄송했고 네. 또 한편으로는 또 비슷한 일을 겪거나 아니면은 고민하시는 분들한테는 도움이 됐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조금 뿌듯하긴 했습니다. 네. 예. 저희 방송이 우리 불인이에게 도움이 되는 방송뿐만 아니라 우리 변호사님 스스로에게도 이렇게 또 당근을 드리는 네. 그런 방송이 되고 있네요. 괜히 제가 옆에서 뿌듯하네요. 네.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혹시 몰라서 이런 피해를 당했다 하지 않도록 저희가 또 분발해서 또 많이 발생하고 있는 분쟁 위주로 여러분과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 부동산 계약할 때 계약의 이 해지와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살펴봤잖아요. 네. 그거는 이야기 들으면서 충분히 저런 싸움이 좀 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주신 주제를 보면서는 조금 이런 분쟁이 있나라는 생각이 사실 들었어요. 그 주제가 뭐였냐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됐을 때 분쟁이 생긴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 상식선으로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됐다 하면 집주인은 이제 내가 냈던 보증금을 주시고 그리고 이제 임대차 들어가서 살고 계셨던 분은 내 짐을 빼서 다른 곳으로 이사 가고 이렇게 잘 살았습니다 인사하고 이제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서도 문제가 많이 생긴다고요? 네, 그게 참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네.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저희 소송에서 상당 부분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명도 소송입니다. 이 명도 소송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일단은 나가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집 비워달라라고 하는 소송이 이제 명도 소송인데 생각보다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내가 보증금을 못 받았거나 네. 아니면은 비용 추가적인 비용을 들였는데 그 비용을 못 받았거나 아니면 기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집을 못 비워주는 경우 또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줘야 되는데 네.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서 또 명도가 안 되는 경우 네.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가 왜 있지? 막 사는 생각이 엄청 많이 들었거든요, 오면서. 그거에 대해서 좀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 임대차의 우선은 종료 원인을 그러면 이제 그거를 하나하나 좀 살펴볼 수 있을까요, 먼저? 임대차의 종료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되는 거죠. 네. 만료가 되면 자연스럽게 임대차가 종료가 되는 거고, 네. 두 번째는 이제 중도에 해지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도에 해지가 되는 경우는 앞에서도 많이 다뤘는데, 저희 이제 묵시적으로 갱신이 됐을 경우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나갈 수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차임을 계속 연체를 한다. 그래서 네. 이 사람을 더 이상 놔둘 수가 없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면은 계약 해지 통보를 해서 중도의 계약이 해지가 되는 경우가 있죠. 네. 이렇게 해서 어쨌든 기분 좋게 두 사람 다 원만하게 하는 건 결국 종료됐을 때 해지되는 것과 그게 아니라 그 기간 중에 해지되는 거 이렇게 두 가지로 좀 나눠볼 수 있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우리 지난 시간까지 이야기했던 계약에 관해서는 해제라는 표현을 해주셨거든요. 해제. 근데 지금은 계속 말씀하시면서 듣는데 제가 또 이제 아나운서니까 나름 발음을 신경 쓰잖아요. 근데 해지라고 자꾸 하시더라고요. 근데 해제나 해지가 뭐가 크게 좀 차이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르니까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죠? 그렇죠. 법률적으로 이제 효과가 다릅니다.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해지나 뭐 크게 똑같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그 의미가 다릅니다. 이제 해제라고 하는 거는 계약을 소급해서 효력을 없애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만드는 게 해제라고 보시면 되고, 해지라고 하는 거는 장래를 향하여 장래 앞으로의 그 계약의 효력이 없게 만드는 걸 이제 해지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쉽게 생각하면 저희가 휴대폰 계약을 하잖아요. 휴대폰 가입을 하잖아요. 휴대폰 가입을 하면 저희가 가입 해지하러 간다라고 보통을 말해요. 그때는 해제가 아니라 해지가 정확한 용어죠. 왜냐하면 계속적인 계약 관계를 장래를 향해서 이제 효력을 없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한다라고 하는 게 맞죠. 그리고 이제 부동산 매매 계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해제라는 부분도 이제 많이 다뤘었는데, 왜냐하면 여러 가지 뭐 채무분익이라든가 계약을 더 이상 존속할 수 없을 경우에는 아예 계약을 처음부터 없던 걸로 하겠다라고 할 때는 계약을 해제한다라고 하는 게 올바른 표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 번에 일시적인 것들을 약속을 좀 없애는 건 해제. 네, 네. 그리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기로 했던 약속을 네. 그만하는 건 해지다. 이렇게 만약에 남녀가 연애하기로 해가지고 연애한다 이렇게 하나 네. 하고 그러면서 한 달에 한 번 남자가 이벤트를 해주기로 했다 이러면은 연애하는 거는 그만하자 하면 해제. 그리고 이벤트는 앞으로 더 이상 안 하겠다 하면 해지. 그쵸. 맞아요? 네, 쉽게 네.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런 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좀 이해하기 쉬우시라고. 이렇게 하니까 이해가 좀 잘 되시지 않아요? 너무 저만 이해하기 좋은 연애 예시였나요? 자, 어쨌든 이 해제와 해지가 그 담고 있는 뜻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앞으로 일상생활에 사용할 때, 그리고 특히나 법률 쪽에서 사용할 때는 좀 잘 챙겨 보셔야 할 용어일 것 같고. 자, 그렇다면 우선 임대차가 종료가 됐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 건지 그 종료의 효과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종료가 되면은 쉽게 생각하면은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임대인한테 다시 돌려줘야 되는 그렇죠. 게 발생을 하고, 네. 그리고 임대인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받았으니까 그 보증금을 반환해줘야 되는 그렇죠. 의무가 발생을 합니다. 근데 또 임차인 입장에서는 그 임차 목적물을 반환해주는 것 이외에 뭐 내가 임차를 하면서 그 집에 비용을 들였다라고 하면은 이제 뭐 법률용으로 이제 그게 필요비냐 유익비냐에 따라서 비용을 또 이제 저희가 이제 임대인한테 청구할 수도 있고, 네. 또 내가 추가적으로 뭘 더 만들거나 아니면은 뭐 결합시켜가지고 네. 부속물이 생겼다라고 한다면은 이 부속물을 임대인 네가 사달라라고 이제 요청을 할 수도 있고, 이 계약이 해지가 되면은 이제 네. 그러한 권리 의무들이 이제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보통은 이제 새 들어가서 사시는 분들은 뭐 할 때 주인의 허락을 받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돈이 들어가는 일인데 허락을 안 받고 내가 먼저 수리를 다 해놓고 나중에 나갈 때 이렇게 이거 돈 주세요라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건가요? 네. 필요비냐 유익비냐에 따라 또 달라져요. 이제 필요비 같은 경우에는 임차물을 유지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비용, 그런 네. 비용들은 원래는 임대인이 직접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비용 같은 경우에는 임차인이 먼저 비용을 지불하고 이제 고친 다음에 나중에 이제 그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죠. 네.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하지는 않고 저희가 이제 뭐 고장이 나면은 아니면 수리가 필요하다라고 한다면은 임대인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네. 고쳐줄 거냐, 아니면 내가 고치냐, 아니면 임대인이 고칠 거냐라고 이제 물어보고 이제 뭐 임대인에 따라서는 내가 직접 가서 고치겠다라고 해주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은 직접 고치고 비용을 청구해라라고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네. 이제 그렇게 되는 부분들이 일반적인 거고, 사소한 분쟁들이 많이 생겨요. 뭐 네. 계약이 해지가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됐는데 뭐 일반적으로는 벽에 못자국이 너무 많다라던가, 네, 맞아요. 아니면은 도배가 너무 손상이 됐다라던가, 아니면 바닥이 뭐 찍힘이나 마모나 훼손이 있었다던가, 이런 분쟁들이, 사소한 분쟁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거든요. 네.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임대인이 못 절대 박지 말아라라고 네.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제가 그 아나운서분이 박았어요. 네. 그럼 나중에 그거를 도배랑 다 해가지고 다 배상하고 가라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우선 박았으면 걸리지 않게 잘 처리를 할 텐데 네. 네. 걸렸으면 그냥 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지 말라고 했으면? 하지 말라고 했으면. 네. 근데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저희 판례에서는 어떻게 보냐면은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하고 수익했을 때 네. 발생할 수 있는 어떤 훼손이라든가 마모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상 회복할 의무가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예. 왜냐하면 집이라고 하는 게 원래 내가 처음 들어갔을 때 그 상태 그대로 인도를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보통 한 달, 두 달 사는 게 아니라 1년, 2년, 3년, 4년 장기간을 그렇죠. 거주하는 거기 때문에 네. 마모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제 통상적으로 방법으로 사용을 했느냐, 네. 안 했느냐, 이 부분을 이제 판단을 하게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만약에 벽시계를 건다, 시계를 건다라고 했을 때 네. 통상적인 방법은 벽에 못을 받고 그렇죠. 이제 시계를 거는 게 통상적인 방법이잖아요. 네. 이거 벽에 못을 안 받고 시계를 뭐 테이프로 붙여둔다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이제 걸 수는 없거든요. 이제 네. 그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통상적으로 방법으로 이용했다라고 한다면은 거기에 따르는 뭐 훼손이나 마모 같은 경우에는 임대인이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죠. 네. 그 못 박지 마요. 이거는 진짜 많이 들었던 예인데
그럼 못 박아도 되네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근데 못을 또 이제 못을 박는데 네. 너무 많이 박거나 아니면 못을 한 벽면에다가 막 10개, 20개씩 네. 박거나 이렇게 통상적인 거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사용을 하면서 이제 못을 박는 부분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네. 이거 못 박는 것 때문에 거실에 시계 못 걸고 이렇게 바닥에 두고 쓰셨던 분들은 이제 하나 정도는 박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는데요. 이 임대차 종료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동시 이행의 항변권이라는 게 있다라는 멘트를 저한테 이렇게 좀 요약을 해서 주셨는데 아무리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동시 이행의 항변권. 이게 무슨 뜻인지 쉽게 설명해주세요.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되면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대인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을 돌려줘야 되고 그렇죠.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살던 집을 이제 인도를 그렇죠. 해줘야 되는 건데 이제 동시이행 항변권, 동시이행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입니다. 네. 동시이행. 그러니까 동일한 그러니까 한날 한시에 같이 이행을 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집을 먼저 넘겨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먼저 보증금을 먼저 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법률상으로는 이제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는데 네.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는 동시에 이루어질 수가 없죠. 누군가는 그렇죠. 한 사람은 누군가는 먼저 이행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법률적으로 왜 의미가 있냐라고 한다면 서로 간에 그런 의무가 있을 때 어느 한 사람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은 이행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뭐 이행 지체라든가 아니면 채무 불이행이라든가 이런 불리한 처지에 놓이지 않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항변할 수 있는 거죠. 임대인이 집 나가라, 임대차 계약 종료됐으니까 너 빨리 집에서 나가라라고 했을 때 임차인 입장에서는 보증금 줘야 나가지. 그죠? 보증금 안 받았기 때문에 나 못 나간다라고 하는 게 동시이행의 항변인 거죠. 그랬을 경우에는 나가지 않더라도 이제 뭐 채무 불이행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법률적인 그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되는 거죠. 이렇게 동시 이행하는 거에 정말 가장 큰 문제가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뭐 벽에 못을 박는다던가 이런 분쟁들, 뭔가 내가 빌려줬던 집에 문제가 생겼다, 건물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 부분들 때문인 건데 아까 뭐 못은 우선 해결이 됐고요.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조금 이거는 원상복구하기가 조금 힘든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비용이 진짜 많이 드는 뭐 그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처리를 보통 하나요? 그렇죠. 원상복구가 이제 힘들다라고 하는 게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 하나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라는 기준은 뭐냐면 내가 이 물건을 사는 가격보다 원상복구를 해줘야 되는 비용이 더 많이 들 수가 있어요. 근데 그랬을 경우에는 법률적으로는 가능은 하지만 그건 불가능하다고 봐요. 불가능한 거다라고 보고 그럼 그랬을 경우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끝까지 원상 회복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건데 법원에서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 어차피 원상회복은 내가 교환가치 감소분이라고 하거든요. 좀 어려운 말로. 근데 어려운 말이 교환가치 감소분이지 한마디로 말해서 이거를 사는 가격보다 원상회복을 해줘야 되는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는 거기까지 이거를 사는 가격까지만 손해배상을 해주면 되는 거지. 그렇죠. 그거를 넘어서서 이제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과연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된 케이스가 있어요.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은 논을 임차를 한 거예요. 왜 논을 임차를 했냐면 그 논 아래에 있는 토사를 캐기 위해서 이 사람이 그걸 목적으로 해서 임차를 한 거거든요. 나중에 이제 토사를 다 캐고 이제 원상회복을 해주려고 하니까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사는 것보다 원상회복을 해줘야 되는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만약에 비용이 그 토지 가격이 어찌됐든지 간에 원래 논이었고 그 토사를 많이 파가지고 가치가 많이 하락했을 거 아니에요. 원래는 1,000만 원이었는데 그 토사를 캐고 하다 보니까 원래 논 가격보다 훨씬 하락을 해서 100만 원밖에 안 한다라고 했으면 900만 원까지는 900만 원까지는 통상 손해로 봐서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원상회복 비용이 2,000만 원 든다라고 했을 때 원상회복 해달라라고 요구를 할 수는 없는 거죠. 어찌 보면 그거는 만약에 논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실 계획이었으면 조금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 논을 팔았다라고 생각하면 그 선까지만 좀 지키면 된다. 이것도 집에서도 또 적용이 되는 거니까 이걸 잘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임대인이 잘못을 해가지고 임대차 계약이 해지가 되는 경우가
있죠. 예.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예를 들어보자면 임대인의 잘못으로 해지가 되는 경우는 임대인이 내가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해주겠다라고 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네. 당연히 이 임대차 계약이 유지될 거를 생각을 하고 임차인은 이제 거기에다가 음식점을 내려고 했어요. 네. 음식점을 내려고 보증금도 넣고 인테리어도 했어요. 인테리어도 다 했는데 인테리어도 뭐 한 3천만 원, 5천만 원 들여서 했는데 임대인이 전세권 설정 등기를 처음에 약속했던 거와 다르게 못 해주겠다 해서 임대차 계약이 해지가 된 거죠. 네. 그럼 그랬을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원상 회복의 의무가 있는데 네. 이걸 그럼 내가 원상 회복을 해줘야 되는 거냐라는 의문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희 판례는 그러니까 원상 회복의 의무라고 하는 거는 임의 규정이거든요. 근데 원상 회복을 안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배제하는 특약을 넣을 수가 있어요. 네. 예, 계약을 처음에 할 때. 근데 이제 그런 특약이 계약서에 없으면 네. 해야 돼요? 임대인의 잘못으로 계약이 해지됐다고 하더라도 네. 원상 회복의 의무를 진다. 그럼 지금 말씀 주신 예시에서는 내가 3천만 원 들여서 인테리어 했으면 그 인테리어한 비용도 날리고 그거를 또 다시 원상복구하는 비용이 더 드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불합리하잖아요. 네. 근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네.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 손해배상이라고 하는 게 말이 손해배상이지 이제 또 굉장히 법리적으로 또 이제 다퉈야 될 부분이 그쵸, 많아요. 그쵸, 네. 손해가 뭐냐? 그 어떤 손해냐? 네. 그리고 그 3천만 원을 뭐 손해를 분류하자면 뭐 통상 손해, 특별 손해 이렇게 나누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특별 손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특별한 손해예요. 네. 특별 손해가 인정이 되려면은 상대방이 그 손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통상적으로 발생한 손해만 내가 청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거에 대한 입증 책임이나 주장이 다 임차인한테 이제 그렇겠죠? 지워지기 때문에 네.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부담으로밖에 다가올 수가 없죠. 쉽지가 네, 않네요. 네. 그 임차인 입장에서는 사실 특약에다가 그런 내용을 기재를 하는 게 제일 안전한 방법이네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은 계약서를 작성할 때 좀 네. 꼼꼼하게 작성을 하고 그리고 최대한 이런 전후 사정을 잘 설명을 해서 내가 어떤 사업을 할 거고 여기에 뭐 가게를 하는데 인테리어로 얼마만큼 지불해서 할 거다라는 부분들을 사전에 미리 얘기를 하시고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지를 시켜준 다음에 네. 계약을 하셔야지만 그나마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것도 말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증거를. 증거는 이제 요즘은 통화녹음이나 이런 것도 하도 많이 네. 돼 있어가지고 옛날에 비해서는 보다 증거를 찾는데 조금 수월해진 것 같기는 해요. 네. 예. 어쨌든 모든 증거를 조금 남겨놓으셔야 네. 되고, 그러면 지금 이제 임대차 종료와 관련해서 이렇게 부동산을 반환하고 내 보증금을 다시 돌려받고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많은 분쟁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렇게 분쟁이 발생하면 그 다음은 이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좀 법률적으로 진행을 하게 될까요? 그 단계까지 왔다는 건 말로 해결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럼요. 그럼 이제 소송 단계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명도 소송을 진행을 해야 되는 거고 네. 나가라, 너 나가라라고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자신이 사용한 자신의 건물을 인도 받아야겠죠. 네. 예. 근데 인도 받는데 계속 살고 있다라거나 아니면은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만약에 임대차 기간이 종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나가지 않고 계속 살고 있다면 거기에 대한 내가 그 비용을 어떻게 청구할 수 있느냐 어떤 네, 비용을 얼마만큼 청구할 수 있냐 이 문제가 남게 됩니다. 그렇죠. 예.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되면 아까 동시행 항변이라고 네, 제가 네. 말씀드렸잖아요.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지급을 줘야죠. 해줘야 돼요. 네. 예.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네. 상대방도 이행할 의무가 없어진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안 나가도 되는 안 나가도 거예요. 된다라고 네.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는 불법행위라고 볼 수가 없게 돼요. 이게 크게 이제 청구할 수 있는 거는 저희가 이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네. 불법 점유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또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는데 네. 내가 임대보증금을 주지 않는 이상 불법행위라고 볼 수 없고 불법행위라고 볼 수 없으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는 거죠. 네. 예. 근데 그렇게 따지면 사실 임대인은 내가 돈을 주고 싶었는데도 네. 줄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네. 있잖아요. 네. 그러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나 이거 보증금도 이미 다 마련해놓고 했는데 저 사람이 안 나간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 내가 그거 보증금 안 줬다고 해서 저 사람이 불법 점유가 아니야 네. 다 맞아 그냥 살아도 돼 이렇게 하면 억울한 거예요. 그렇죠, 억울하죠. 그래서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공탁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임차인이 보증금을 수령을 거절한다든가 네. 아니면 줄 방법이 없다라고 할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공탁 제도를 이용해서 임대보증금을 공탁을 할 수가 있죠. 만약에 임대인이 임대보증금 다 준비가 됐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 부분은 이제 공탁을 하고 네. 이제 소송을 하면은
당연히 소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점유하고 안 나가고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죠.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인도를 할 때까지.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당연히 이제 차임 상당액을 저희가 이제 손해배상을 청구를 할 수가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조금 보전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어떤 경우가 있냐면 안 준 거예요, 돈을. 네.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봉탁도 안 하고 근데 임차인은 그래 그러면은 그냥 문 잠가 놓고 사용하지 않고 그냥 다른 데 가서 살아버리는 거예요. 네네. 네. 그랬을 경우에 그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어차피 그 집을 사용하지 못하는 거는 맞거든요. 네. 네. 그랬을 경우에는 그러면은 돈을 청구를 할 수 있느냐? 돈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차임이나 뭐 거기에 대한 월세가 되겠죠. 그쵸? 월세를 네. 청구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청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집기 있고 못 사용하니까 청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사용 수익이라고 하는 거는 건물마다 다 목적이 있거든요. 주거용 건물 같은 경우에는 주거를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상가 건물 같은 경우에는 영업을 해야 되는데 단순히 문을 잠가 놓고 거기서 영업도 안 하고 거주도 안 했을 경우에는 사용했다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을 청구를 할 수는 없게 되는 거죠. 네. 이 집주인과 계약 그 세입자 관계에서는 언제나 세입자만 좀 약자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이 법률 공부를 할 때마다 임대인도 잘못하면 되게 큰 손해를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부동산을 빨리 돌려받지 못하고 그리고 내 보증금을 빨리 돌려받지 못하는 이런 분쟁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한 번쯤은 좀 고민해 보시고 계약하실 때는 그 특약 사항으로 꼭 내가 손해보지 않는 방안들을 함께 좀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정말 맞는 요인인지 이 문구가 여기 특약에 들어가면 좋은 건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와 함께 하면 좋겠죠. 네. 네. 그런 큰 계약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전문가의 도움 좀 받아보시고요. 저희도 언제나 댓글이나 이메일 통해서 궁금한 내용 문의 주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알기 쉽게 설명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너무 많이 경험하게 되는 거죠. 부동산과 관련된 계약, 그 법률 분쟁에서 여러분 손해보지 않도록 저희 계속해서 다양한 법률 이야기 여러분과 함께 할 테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변호사님과는 이제 5월 셋째 주에 다시 만나서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